두 번째 핫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고 의문스러운 사건입니다. 한강에서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의대생. 아버지는 도대체 왜 우리 아들이 그 강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아들이 왜 강에 빠졌는지 그 정황부터 좀 객관적으로 규명이 돼야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풀릴 것 같은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목요일 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답니다. 우리 아들의 행적을 찾는데 도움해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를 데려온 애가 최면에 걸릴 리가 없거든요. 3시 반에 우리 집에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우리 아들 여기 없어요. 아무 죄가 없다면 여기 와서 석고돼지하고 죽을 죄 졌다고 해야 되고 우리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목요일 날 변호사 선임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나타난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겠죠. 자, 사망한 의대생 아버지의 주장입니다. 의혹입니다. 함께 보시죠. 친구가 깨우지 않고 먼저 귀가했다. 현재까지 연락 두절이다. 조문도 안 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면 수사 때도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게 아버지 주장입니다. 결백하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 사과했을 텐데 뭐가 문제가 있으니 지금 이런 거 아니냐라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전화가 일단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친구가 잠들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친구 A씨가 본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했다라는 건 4시 30분, 1시간이 지나서 친구 A씨가 홀로 귀가했고 그때라도 사실은 친구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마땅히. 그랬는데 전화 없이 본인의 부모님과 함께 한강에 갔다. 이 부분이 좀 썩 내키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버지의 주장입니다. 왜 친구가 없어졌는데 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고 본인의 부모님과 함께 한강을 가느냐라는 거죠. 결국 5시 30분. 그제서야 친구 부모님에게 실종 사실을 알려왔다. 문자 메시지. 손모씨 들어왔나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3시 반에 우리 집에 전화 한 통 했으면 우리 아들 안 죽었다라는 게 아버지의 주장입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또 이 친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상황일 것 같은데 자, 선입견 없이 형사 출신이시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도 좀 풀어드려야 하잖아요. 왜 친구와 친구 부모님은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조문을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했을까와 관련된 아버지의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손 씨 아버지는 그 친구 A 씨가 손 씨 가족과 연락을 두절했고 조문도 하지 않은 채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손 씨 가족 입장에서는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의심할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내가 일상적인 대화처럼 이렇게 진술해도 좋은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이 친구 A씨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확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그 조사라는 게 무슨 용의자로 조사받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대해서 워낙 친구도 술에 취해 있으니까 최면을 통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좀 친구의 안타까운 실종을 풀기 위한 조사라서 아버지가 더욱더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게. 네.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이 변호인 선임권이 최근 2년 내에 상당히 폭넓게 보장돼 있고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이 변호사 선임 가능성을 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적절하게 진술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심만으로는 입건에 기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목격자가 드문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때는 묻고 답을 듣고 다시 묻고 답을 듣는 행위가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목격자는 드물다. 이 경우에 이 수사기관은 자체적으로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술을 하게 내버려 둡니다. 예.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을 조서에 그대로 기재해두고 그렇군요. 그 진술에 대해서 일부 묻고 답을 듣는 과정만 반복한 다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자료를 분석하고 난 다음 그 참고인을 재차 불러서 종전 진술과 수집된 자료 간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배치되는 부분은 왜 그런지를 물어보고 그 답을 듣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의 설명이 앞뒤가 다른 부분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한다. 이 참고인의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거나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이 참고인이 중요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도 경찰이 지난 최면 수사에 이어서 이 조만간 친구 A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텐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조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도 경찰은 자체적인 자료 수집 방안을 이어나가야겠죠. 일단은 친구 A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A씨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색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하고 참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 발생 당시 CCTV 블랙박스를 전수조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야간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이 차량 블랙박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분석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러한 절차는 반드시 밟아 나가야 합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아버지가 품고 있는 의문. 왜 조문도 안 왔을까? 3시 반에 왜 즉각적으로 연락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한 부문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의문은 바로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참고인 친구의 사라진 신발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잔디밭과 나무와 숲풀과 바위와 물밖에 없는데 더러워질 게 없어요. 아버님께. 신발은 어떻게 됐어요? 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분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버렸답니다. 버렸다고요? 네, 뭐 흙과 구토물 같은 게 묻어서 버렸답니다. 그 신발이 CCTV에 4시 반에 애가 신고 나온 신발이에요. 그 신발이 바로 집에 가서 버릴 만한 신발인지 의문이. 혼자 귀가한 친구가 신발을 버렸다라는 것을 이 사망 의대생 아버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아들이 막 뛰어다니다 넘어져 일으켜 세우느라 옷에 흙이 많이 묻었다는 얘기를 하길래 주변에 더러워질 곳이 없어 신발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A씨 아빠가 0.5초 만에 버렸다라고 대답을 했다. 자, 라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워낙 이 사건의 실체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의문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단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만 이 사망한 의대생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의문은 바로 그 친구가 왜 신발을 버렸겠느냐라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혼자 귀가한 친구의 신발을 한번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흙이 묻어 있다면 그 흙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만약에 그 신발에서 확보한다면 경찰 입장은 굉장히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들이 어디서 실종됐는지 그렇죠. 실종 장소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신발이 중요했을 텐데 그래서 신발을 버렸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학생이 실종된 이후에 그 친구들이 경황이 없었을 텐데 일반적이지 않냐 의문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죠. 지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예. 경찰은 타살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처음에 이 미스테리의 시작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실종된 대학생 결국은 사망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건 그렇게 만취할 정도로 음주를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수심이 사실은 뭐 성인 무릎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과연 질식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수온이 과연 그렇게 차갑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의심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사망한 대학생 아버지도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변호사 선임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뭐 조문도 오지 않고 거기다 신발까지 버렸다라는 게 덧붙여져서 지금 굉장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거꾸로 반대 생각해 보면 친구가 전혀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변호를 선임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변호 입장에서는 당신이 의심받고 있으니 지금부터 얘기하지 말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나타난 정황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만을 또 생각하면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뭐
경찰도 어떤 선입견 없이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뭐 새벽 1시 반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그 두세 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복구해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 작업에 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 중에 하나는 건강한 20대의 의대생 청년이 왜 그 수심이 낮은 물에서 빠져서 익사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번 사건의 사인과 관련된 의문점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물에 들어가게 한 것이 타이에 의한 거면은, 그러니까 죽음은 익사지만 술이 취한 상태 아니면 취하지 않았지만은 강제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면은 그게 사인이 되겠죠. 이건 역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파일러의 개인 견해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인과 관련해서 경찰은 현재는 타살 용의점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직 프로파일러는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 있지만 강제로 들어가게 했다면 사인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 사망한 손 씨 뒤통수에 기폐에 있는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이 부검의 1차 소견으로는 이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국과수가 정밀 감식을 하게 되면 이 상처가 발생하게 된 시점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 전인지 사망 이후인지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이라고 한다면 익사 전에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사망 후에 발생한 상처라면 강력범죄 가능성은 일단 배제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게 되는 가능성은 실족을 했던지 또는 외력에 의해 물에 빠지게 된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물에 빠지는 과정에서 가해진 외력은 몸 자체 내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목격자의 그렇군요.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그림 그려 나가듯이 얽어매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 계속 차분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망한 의대생 지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는 지금 실종된 친구 다음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다. 정말 친한 친구고 손모 씨는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할 친구도 아니다.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억측을 자제 부탁드린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